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반갑고요. 저는 코치라운드의 최승표라고 합니다. 예, 뭐 스포츠 코칭과 관련된 글을 쓰고 책을 내기도 하고 번역도 가끔 하고 SNS에 이것저것 올리기도 하고 출판도 하고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씩 코치분들이랑 같이 모임도 좀 하고요. 가끔은 불러주는 데가 있으면 강연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4주 동안 추석 연휴 빼고 4번에 걸쳐서 모임을 가질 텐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모임을 준비하면서 뜻깊게 생각하는 게 제가 지금까지 했던 뭐 코칭 언어 스타디라든가 몇 가지 모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종목, 가장 많은 분야의 코치분들, 관련 종사자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뭐 축구, 야구, 농구, 골프, 뭐 배구, 그리고 트레이너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 지금 실시간으로 참여해주신 것처럼 뭐 사회복지사 선생님, 지금 청소년 야구 지도하시면서 이런 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더 잘 준비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우리나라 스포츠 시장이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이제 돌아다니는 양이나 질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좀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는 조금 비슷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코치분들이 좀 자주 이렇게 모이거나 연결이 되는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영상으로 보시는 코치분들도 뭐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다음 모임부터는 가급적이면은 실시간으로 참여를 하셔서 다른 코치분들이랑 이렇게 정서적으로도 교류를 하고 뭐 채팅으로 이야기도 나누면서 이렇게 친해지시면서 후에 여러 가지 나누고 싶은 뭐 이야기나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서로 물어보고 답해주고 하면서 서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할 텐데요. 이 온라인 그 세션에 익숙하신 분들도 있지만 좀 낯선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뭐 팁이라면 팁이 이걸 드리고 싶은데 이 온라인 세션의 장점이 뭘까요? 네. 제가 볼 때는 마음껏 딴짓을 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 예. 심지어 누워서 그냥 카메라 끄고 들으셔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딴짓을 좀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기 박프로님은 뭐 저랑 자주 이런 모임을 하셨지만 수동적으로 듣는 형태로는 이게 되게 산만해지기가 쉽거든요. 이게 그 화면에 계속 몰입해서 집중하기도 쉽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녹화 영상을 제가 최대한 빨리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나중에 얼마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뭐 운동하시면서 아니면은 뭐 산책하시면서 운전하시면서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잠자기 딱 좋은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틀어놓으면 또 이게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소리는 그렇게 들으시면 되고 이 시간에는 뭐 제가 하는 얘기에 뭐 이렇게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그러면 채팅창에 이렇게 가볍게 두드려 주시거나 아니면은 좀 이게 좀 불편하시면 얼마든지 여기 신호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내용이랑 상관없이 얘기할 기회를 드릴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약간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이 시간을 꾸려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코치를 위한 티칭 가이드 이 책, 그리고 이 책 저자인 더그 레모브 박사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분 더그 레모브 박사는 원래 교사였고 교장 선생님 출신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교사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던 분이었습니다. 교사를 위한 코치였죠.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최고의 교사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시리즈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분입니다. 이 책이 계속 최신 사례나 연구들이 추가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3.0까지 업그레이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코치분들도 보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분이 이제 했던 작업이 이 책에 담은 내용이 핵심적인 것들이 이제 위대한 교사들, 이제 탁월한 교사들을 관찰하고 분석한 겁니다. 뭐 이를테면 빈민가의 아이들, 그리고 총기 사고로 막 애들도 죽고 애들이 이제 학생들이 중간에 막 사고를 막 쳐서 그만두는 약간 좀 거주 환경이 좀 열악한 지역의 학교에서도 엄청난 학업 성취도를 보여주는
그런 학교의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엄청나게 끌어올린 교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교사들의 수업, 방식, 그 교사들이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 뭐 마인드셋, 바디랭귀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고 분석해서 어떤 공통적인 면들을 찾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 책에 담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하는 강연이나 워크숍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했었죠. 그러던 차에 더그 레머브 박사가 미국 축구협회에 연락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분을 처음 알게 된 것도 그 관련 기사였어요. 2016년에 그 애틀랜틱이라는 기사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옵니다. 미국 축구협회가 새로운 방향의 코치 교육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코치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고 하면 축구다 그러면 유럽의 유명 코치, 뭐 바르셀로나 아카데미의 코치를 초청해서 교습 방법을 알려주고 어떤 연습 방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도하는 방식, 그리고 보통 흔히 떠올릴 수 있는데 이 기사에 보면은 그 코치 교육 디렉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쩌면 지금 미국 축구에 필요한 사람은 축구 전문가가 아니라 교육 전문가일지 모른다. 그러면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주로 기술과 전술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르친다고 하는 작업의 본질적인 메커니즘을 잃어버렸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코치가 아닌 교육 전문가인 더그 레머브 박사한테 코치 교육을 일임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혁신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그 레머브 박사가 스포츠 쪽에 이제 외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축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NBA, 농구, 그리고 NFL, 메이저리그, 그리고 바다 건너 뉴질랜드 럭비팀 이렇게 어,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스포츠 구단을 대상으로 이제 같은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코치들로부터, 다양한 종목의 여러 코치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게 됐고, 근데 더그 레머브 박사가 모든 질문에 다 답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자기 나름대로 탐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씩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것들이 모아서 만들어진 게 이제 이 책이라고 한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더그 레머브 박사의 그 인터뷰 영상 중에 이 대목도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솔직함이 참 좋더라고요. 자신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뭔가 알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공부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 우리가 어릴 때 뭐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은 빈 노트에 막 뭔가를 외우려고 막 이렇게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까맣게 될 때까지 흰 종이가 막 사라질 때까지 막 쓰고 막 그랬었는데 글을 쓰는 게 알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공부를 위해서 쓴다는 말을 했습니다. 요거는 뭐 우리가 다루는 주제랑 상관없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던 문장이라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이 책 코치를 위한 티칭 가이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배경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먼저 뭐 이 얘기를 조금 가볍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코칭 환경이 많이 변했죠. 예, 예. 어떤 것들이 많이 변했다라고 저희 코치분들을 생각하세요? 뭐 제가 볼 때는 일단 선수들이 바뀌었죠. 소위 말하는 귀하게 자란 선수들.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성장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정보가 많아졌죠.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예전과는 다른 피드백이 가능해졌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차원이나 지평이 넓어졌다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측정 장비가 정말 고도화되면서 그리고 데이터와 영상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볼 땐 그걸 코치들만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코치가 아니어도 그 정보들을 얼마든지 뭔가를 배우는 사람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제가 여기 선택지가 없으면 방식은 무시된다라고 써놓은 게 무슨 의미냐면 과거에는 사실상 선수가 무언가를 배우는 경로가 유일했다는 거죠. 코치의 교습이 사실상 거의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뭔가를 몰라. 지금 막 궁금해. 제 기억에는 한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그 궁금함을 해결할 방법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인터넷이 발달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뭔가를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거나 아니면 평소에 그 모아놓은 책이나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스크랩해놓은 걸 뒤지거나. 그래서 예전엔 백과사전 이런 게 있었죠. 백과사전을 찾아보거나 했죠.
근데 요새는 뭐 그냥 검색 스마트폰으로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모름에 대한 감각이 있을까? 요즘 사람들한테? 요즘 특히 어린 친구들한테. 저만 해도 그 모름을 잘 못 참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냥 모름 상태가 불과 몇 초 만에 다 해소가 되니까.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대안이 유일할 때는 사실 방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죠. 코치 입장에서도.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근데 지금은 선수가 얼마든지 다른 정보를 찾아서 다른 코치를 찾아서 다른 팀을 찾아서 물론 아직 우리나라 환경에서 그런 것들이 완전 자유롭지는 않아도 충분히 가능해진 그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완전히 그 코치의 주관적인 경험, 조언, 피드백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나의 성장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세상, 선택지가 다양해진 세상이 됐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라면 학습과학, 뭐 뇌과학, 신경과학, 인지과학 이런 분야의 그 연구들이 이 코칭이라든가 교습 분야에 굉장히 그 광범위하게 빠르게 그 지식과 이론들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오랜 시간 동안 30년, 50년, 100년 동안 어떤 해왔던 방식이지만 그 방식의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 논문들이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불편함을 느끼는 코치님들도 많으시고, 이건 아무리 봐도 내가 30년 동안 해왔고 가르쳤던 방식이 아닌데 이게 아니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그런 문화도 생겼고요. 근데 지금 새로 뭔가를 배우는 선수들은 과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본인한테. 30년 동안, 100년 동안 해왔던 게 뭐 그렇게 중요해. 나한테 효과적이면 되는 거지. 그런 관점에 따라서 코치를 얼마든지 자신이 생각하는 학습 방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이 되고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 책에서 머니볼이라는 표현을 쓰죠. 책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머니볼은 사실은 책보다는 영화가 정말 유명하죠. 야구를 전혀 몰라도 정말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고, 브래드 피트 연기가 정말 끝내줬던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중간 어디서부터 봐도 몰입하게 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극한 직업이나 이렇게 케이블 돌리다가 극한 직업, 멜로가 체질, 쇼생크 탈출, 좀 떠오르는 게 본 시리즈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어디서부터든 봐도 재밌어. 예. 근데 저한테는 이제 그 머니볼 이 영화도 그런 영화거든요. 혹시라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약간 설명을 해드리면 이 영화가 이제 1990년대 후반하고 2000년대 초반에 미국 메이저리그의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라고 하는 정말 참 가난한 구단, 우리로 따지면 키움 히어로즈 같은 구단이죠. 이 팀을 이끌었던 빌리빈 단장의 혁신적인 스카우팅, 경기 운영 접근법을 다룬 책입니다. 다룬 영화고요. 여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야구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안타를 지금도 볼넷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빌리빈 단장이랑 그 스태프들의 생각, 특히 핵심 참모였던 폴 디포데스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화에서는 피터 브랜드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본인이 이제 자기 이름을 영화에 그 실기를 원치 않아가지고 이분이 그 핵심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야, 안타나 볼넷이나 1루에 나가는 건 똑같잖아. 근데 왜 이렇게 선수 평가에 차이가 나는 거지? 이런 의문들이죠. 물론 안타가 당연히 볼넷보다 좀 더 가치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주자가 있을 때 안타가 나오면 점수가 날 수도 있고, 주자가 2루에 3루에 있을 때 볼넷은 그냥 1루가 채워질 뿐이지만 안타는 한 점이나 두 점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안타가 볼넷보다 당연히 가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돈을 더 많이 줄 정도로 가치 있는 건 아니잖아. 이런 식의 접근이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그래왔다는 이유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생각들, 다들 사실이라고 여겨왔지만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 믿음이었네. 신념에 불과했네. 이런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전략을 시도해서 드라마틱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오클랜드가 그런 접근법으로 플레이오프도 매년 한 2, 3년에 걸쳐서 계속 나가고 그 적은 예산을 가지고 선수들을 정말 가성비 좋게 이렇게 뽑아온 거죠. 다른 팀들은 쟤는 안타 많이 못 치잖아. 근데 딱 보니까 볼넷은 많이 얻어내네. 오케이. 싸게 데려와서 넌 그냥 네가 잘하는 거 잘하면 돼. 이 접근 방법이 여러 스포츠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스포츠를 지배하고 있는 그 데이터 기반 선수 평가, 육성, 어떤 확률과 통계에 기반한 경기 전략의 시초가 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머니볼이라는 단어가
스포츠 쪽에서는 혁신을 상징하는 단어가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그 코치를 위한 티칭 가이드 추천사를 써주신 영국의 노리치 시티 구단의 장우혁 연구원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How to Win the Premier League라는 책을 재밌게 읽었어요. 클럽 감독으로 상징되는 그 리버풀 전성기 불과 몇 년 전이었죠. 일어난 일을 이제 그 안에서 일했던 이안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재미있게 풀어놓은 책인데 그 책도 이제 리버풀이라는 구단이 축구 선수들을 유럽 전역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고 사고 팔고 하는지 그 과정이 정말 재밌게 잘 그려져 있거든요. 그 책도 축구의 데이터 분석이 이제 이 머니볼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빌리빈 단장도 만났다고 하고요. 레머브 박사가 이제 다음 혁신이 뭐냐 그럼 과거의 코치의 경험에 의존했던 코칭, 선수 생활의 어떤 화려함에 의존했던 코칭에서 이제 측정 장비의 발달, 여러 과학적인 탐구로 인해서 객관적인 피드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를 지나서 그러면 이 다음 단계 머니볼이 뭐냐? 결국은 코치와 선수를 그런 테크놀로지를 기반해서 어떻게 잘 연결할 것인가? 코치의 가르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수의 배움을 활발하게 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결국 코치의 티칭 방식이 다음 머니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책을 시작합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이 책을 한국에 소개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각이라는 개념을 책의 시작 부분부터 다룬다는 부분이었어요. 지각, 그러니까 perception.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죠. 뭔가를 지각한다. 뭐 이렇게 늦는다 할 때 지각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인간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일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뭐 눈, 코, 귀, 입, 피부 등의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뭔가를 보고 냄새를 맡고 맛보고 느끼고 하는 등등의 이제 일들을 사실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각은 좀 인식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그걸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혼용해도 뭐 대부분의 경우 상관없긴 합니다. 근데 사실 지각은 인식 이런 거랑은 조금 구별되는 약간 앞단의 개념이거든요. 정말 순수하게 정보를 인풋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저는 하고 있고 인식의 단계는 지각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까지 좀 포함한 지각한 정보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거를 뭐 운동 쪽이랑 연결지어서 얘기하면 움직임에 대한 어떤 명령을 내리기 위한 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포함한 개념이 인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지각은 그 전 단계의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관련된 내용들을 SNS나 이런 데 많이 올리기도 하지만 저는 뭐 지금도 그렇고 과거부터도 스포츠를 오랜 기간 동안 관찰하면서 느낀 불만 중에 하나가 뭔가 저조한 퍼포먼스가 나오거나 뭐 실수를 하거나 뭐 경기에 지거나 그러면 항상 어떤 동작이나 테크닉의 문제로 그걸 간주하는 분위기가 영 마땅치가 않았거든요. 제가 여기 화면에 표현해 놓은 것처럼 뭐 어떤 선수가 퍼팅이 짧았어요. 그러면 뭐 어떤 힘의 강도의 문제, 그러니까 짧게 퍼팅을 한 걸 수도 있는데 혹시 저기 짧게 본 건 아니야? 라든가 피어져 나가는 샷의 방향이 틀렸다 그러면은 슬라이스가 났다 그러면 물론 당연히 확률적으로는 스윙 궤적이라든가 맞는 포인트의 문제라든가 동작이나 메커닉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근데 늘 항상 그게 직접적인 이유일까? 삼진을 먹으면 헛스윙하면 경기 끝나면 특타하고 영 전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이 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예. 어디로 들어오는 공인지 정말 이게 감지가 안 되는 거 아닐까? 제 눈에는 스트라이크처럼 보였으니까 스윙을 했겠지. 이런 의문들. 그리고 뭐 축구에서도 뭐 패스 미스를 하거나 그러면 패스를 잘못한 어떤 동작의 문제일까? 그게 과연? 과연 저 선수의 눈에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였길래 저 상황에서 저기를 패스를 했을까? 그 사람이 무엇을 보았고 그 본 거를 기준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했길래 저런 동작이 나왔을까에 대해서는 왜 궁금해하지 않지? 이런 지각과 의사결정의 문제에 대해서 왜 궁금해하지 않을까? 저한테는 항상 의문이었거든요. 궁금증이었고. 그런 면에서 이 책을 시작하면서 더그레머브 박사가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이전에 딱 그 지각과 의사결정의 문제를 먼저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저의 의문점이랑 맞닿아 있어서 사실은 이 책을 끝까지 읽기 전에 이 책 내야겠다 라고 마음먹게 된 계기가 됐었어요. 물론 책의 양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하면서 이게
이게 편집을 해도 끝이 없어가지고 하면서 계속 후회하긴 했지만 책 받아보시고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두꺼워가지고. 시스템 1, 시스템 2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 심리학으로 이제 노벨상 수상한 다니엘 캐너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행동 심리학자인데 특이하게도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을 거예요, 제 기억엔. 이분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팔렸고,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한 본을 제가 많이 봤고, 세계적으로도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고, 하여튼 이 데니얼 카네만이라는 분이 이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이 시스템 1, 시스템 2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뇌에서 작동하는 두 가지 다른 사고 시스템을 의미하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이거를 뇌의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맞을까 하는 약간의 좀 의문이 있어요. 뇌라기보다는 몸과 마음 전반에 걸쳐 작동하는 사고와 행동 시스템으로 말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더 정확해 보이거든요. 이 개념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코치를 위한 티칭 가이드에서 소개하는 개념이랑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걸 섞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시스템 1은 빠르게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토끼 같은 시스템이에요. 생존 본능, 안전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 1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시스템 2는 느리게 작동하는 시스템이에요. 좀 깊이 있게 사고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선 시스템 1이 그 무의식 차원에서 대부분 일어난다고 하면, 시스템 2는 의식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시스템으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데니얼 카네만 박사의 책을 읽었을 때 그냥 시스템 1은 무의식적인 사고나 행동, 시스템 2는 의식적인 사고나 행동,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로 이해를 했어요. 네, 인간사라든가 무언가를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게 모든 상황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좀 단순화시켜서 이해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 1은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진화해온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뭔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어떤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가 있을 때 그거를 의식적으로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반응을 해야 인류가 생존할 수가 있었잖아요. 저게 뭐지? 했는데 저 사자구나. 맞아, 사자네. 하는 인류는 다 죽었겠죠.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 인간의 몸과 마음에는 생각 이전에 감지하고 움직이는 시스템이 발달을 하게 된 겁니다. 생각 이전에. 그러니까 생각이 오히려 나중에 일어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내리는 많은 선택을 내가 했다,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선택을 하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런 선택을 했네라고 이렇게 반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는 많은 선택과 판단의 숨은 주인공이 이 시스템 1인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 1은 주변을 끊임없이 빠르게 평가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복합적인 정보를 가지고 심도 있는 어떤 사고를 통해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르기도 쉽죠. 예, 이 시스템 2가, 이 거북이가 시스템 1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너 왜 이렇게 멍청하니? 실수를 많이 한다는 의미죠. 반면에 이제 시스템 2는 신중한 사고 시스템을 의미하고, 그러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죠. 그래서 시스템 2를 오랫동안 이렇게 가동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몰입해서 뭔가를 공부하거나 했을 때 지치게 되는 것처럼. 늘 스위치가 시스템 1처럼 온돼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만 작동하게 굴러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포츠 경기와 관련돼서 코치가 알아야 될 점은, 코치가 선수에게 뭔가 주문을 한다거나 하면은 시스템 1이 가동될까? 시스템 2가 가동될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실제 경기는 시스템 1의 지배를 받을까요? 시스템 2의 지배를 받을까요? 그냥 몸을 움직이는 스포츠가 아니라 만약에 바둑이나 체스나 이런 게임 같은 거라 그러면 시스템 2의 지배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대다수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1이 존재를 감싸고 있어야 제대로 플레이가 일어날 확률이 높겠죠. 물론 이제 야구나 골프 같이 실제 플레잉 타임은 적고 데드 타임이 많은 종목은 이제 시스템 2, 시스템 1이 이제 상당히 자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얼마나 잘 스위치 할 수 있느냐가
경기력을, 퍼포먼스를 제대로 내느냐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뭐, 요 사례가 시스템 1과 2를 이해하는데 좋은 사례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는 아니고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방송 중계에 나온 장면인데, 이제 LG의 김현수 선수가 홈런을 치고 들어와서 배팅 장갑을 벗으면서 있는데, 문보경 선수가 이제 다가오면서 물어보는 장면이 나왔어요. 방금 그 체인지업이었어요? 라고 묻는 게 이제 입모양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김현수 선수가 몰라. 이런 식으로 좀 약간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듯한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운동선수가 종목에 상관없이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순간에 몸과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don't know mind, 몰라 마인드. 예, 그냥 just doing mode. 나 몰라. 하지만 할 수 있어. 모르지만 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저는 김현수 선수가 정말 자신이 홈런을 친 공이 체인지업이었는지 슬라이드였는지 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냥 공이 알려주는 궤적의 정보를 지각했고 그 순간 자기가 그동안 수천, 수만, 수십, 수백만 번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비슷한 공의 궤적에 반응해서 배트가 나왔고 몸이 움직였던 것을 그냥 그대로 허용한 거죠. 내가 스윙을 했다라기보다는 그 스윙이 오롯이 일어났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 2에 어떤 방해도 없이 시스템 1이 완전히 작동한 상황. 그러니까 몰라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가끔 선수들이 경기 끝나고 막 인터뷰하면 캐스터분들도 물어보고 기자분들도 물어보잖아요. 뭐 결정적인 순간에 뭐 이렇게 홈런을 쳤다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선수들이 막 얘기를 해요. 뭐 공이 어땠고 뭐 저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정말 그랬을까?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 2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 상황을 돌려보면서 이랬고 저랬고 해서 해석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 1이 했던 일을 설명하는 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 거죠. 티모시 골로웨이의 이너게임 그 책에도 비슷한 얘기 나오잖아요. 이너게임 골프인가 이너게임 테니스인가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동반자가 되게 잘 치면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잘 치냐 하면서 이제 스윙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그러면 야 말이야 스윙 내가 이번에 뭘 배웠는데 중심을 이렇게 바꾸고 하면서 그러니까 스윙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한 1, 2분 계속 떠들게 만들면 그 다음부터 스윙 완전히 망가진다. 네, 박프로님 동의하십니까? 네, 시스템 1의 그 좋은 흐름을 시스템 2를 이렇게 쓱 끼얹어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죠. 장난스러운 농담 같은 얘기지만 굉장히 전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스템 1, 2는 이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코치분들이 시스템 1, 2와 관련해서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내가 하는 훈련이 그리고 훈련 중에 선수와 내가 자주 말하는 단어라든가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 경기에서 선수의 시스템 1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지 시스템 2의 개입을 불러오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경기에서 이 시스템 2가 작동되기 시작하면 이제 퍼포먼스가 망가지기가 딱 좋잖아요. 시스템 2가 작동하게 되면 이제 작업 기억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만큼 주변 상황을 잘 인지를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주변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하면 당연히 상황 판단, 의사결정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다루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많이 느끼는 우리 스포츠 코칭에서의 문제는 말로 지시하는 연습이 과도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선수가 편안한 상황이 아니라 클러치 상황이라든가 긴장된 상황에서는 선수도 뭔가를 붙잡고 싶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러다 보면 많이 떠올리는 게 연습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했던 주문들, 그리고 코치로부터 들었던 말들,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시스템 1이 아니라 시스템 2에 개입이 불러오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떠올리고 그냥 내면화한 다음에 시스템 1의 그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동작이나 기술로 펼쳐지도록 하면 되는데 사실 굉장히 숙련된 선수들이나 베테랑 선수들이 아니면 그러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코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연습,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들으면은 연습 때도 그렇고 경기 때도 그렇고 선수는 의식적인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 코치의 말을 따르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시스템 2가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거를 돌리기 위해서 선수의 작업 기억을 잡아먹게 되고 그 잡아먹은 기억만큼 주변을 잘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지각 능력 떨어지고 판단 능력 떨어지고 하는 일들이 이제 연쇄작용으로 우리 몸의 키네틱 체인처럼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연습을 이제 코치분들이 잘 포기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낯설어서도 그렇지만 이런 명시적인 교습 방식이 코치한테도 굉장한 만족감을 사실 주거든요. 내 지시대로 잘 됐네? 이렇게 내가 얘기하니까 이렇게 잘 따라오니까 좋아졌네? 배웠네? 선수도 그렇고 코치도 그렇고 이렇게 알았다는 느낌, 배웠다는 느낌,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 잘 가르쳤다는 느낌, 소위 말해 질서 있는 연습. 이런 연습이 이제 코치의 에고, 그리고 선수의 에고를 만족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 반대로 시스템 2가 활성화되는 연습, 시스템 2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연습은 반대의 측면이 강합니다. 이게 에고를 만족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에고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알았어, 배웠어, 좋아졌어. 뭐 이런 느낌보다 이렇게 잘 거야 안 돼. 이게 언제 되는 거야? 오히려 좌절감을 느끼고 의심하게 되고 불안해지고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 1에 초점을 맞춘 연습이 질서 있는 연습이라면 시스템 2를 활성화시키는 연습은 오히려 혼돈 속에서 하는 연습이죠. 코치를 불신하게 되는 연습. 그러니까 사실 이 개념들을 코치와 선수가 공유하고 있지 않으면 이 연습을 명단 있게 끌고 나가기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시스템 1, 2, 뭐, 이런 개념에 대한 이해 때문인지 몰라도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주목받기 시작한 뭐, 저희 코치 라운드에서 지속적으로 책을 내고 있는 록그레이 박사의 운동학습 이론에 기반을 한 그 생태적 접근법, 뭐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딱 이런 문제의식하고 맞닿아 있거든요. 시스템 1보다는 시스템 2를 좀 더 연습 단계에서부터 강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연습. 그래서 실제로 경기에서도 시스템 2보다는 시스템 1이 조금 더 그 선수의 존재를 지배하도록 불필요한 시스템 2의 간섭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연습 방법을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죠. 다양한 종목에서 코치의 어떤 말로 하는 처방보다는 명시적 교습보다는 선수의 자기조직화를 촉진하는 방식, 연습 환경을 다양한 제약을 세팅해서 자기조직화를 촉진하는 방식. 그래서 기술을 동작의 완성도보다는 어떤 문제 해결 능력과 적응 능력의 관점으로 보는 방식. 어떤 동작이 예쁘다, 폼이 예쁘다, 자세가 좋다. 이런 것들을 좋은 기술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잘 풀어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연습을 시킨다라는 표현을 하기보다는 연습 환경을 디자인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제가 이 개념을 스포츠 코치로부터 들었던 거는 스포츠 코칭 쪽에서 이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겠다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된 계기는 한 3년인가 4년 전쯤에 그 지금 휴스턴 애스트로스 메이저리그 구단의 피칭 코디네이터일 거예요. 이분이 빌 머피라고 나이가 많은 분은 아닌데 이분이 강연을 하는데 이 시스템 1, 2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스템 1은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자동으로 그냥 나오는 거. 빠르게 선택하는 거.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양치질 하듯이. 그리고 아이가 진흙탕에 가면은 내가 이 진흙탕에서 놀면은 내 몸이 더러워지겠지. 그럼 엄마한테 혼나겠지. 그런 의식적인 사고를 하기 전에 그냥 가서 뒹구는. 반면 시스템 2는 수학을 공부하듯이 이 방정식을 풀려면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고 노력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사고 체계를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작업들. 그리고 이 아이를 보면서 엄마가 큰일 났다. 여러 가지 의식적인 사고들을 하는 거죠. 저놈의 새끼 저것도 빨아야 되는데 입에 뭐 들어가면 어떡하나 등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선수 육성이나 뭐 피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시스템 1과 2를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학습을 해보시면 코치분들이 연습을 세팅하고 경기에서 내가 어떤 개입을 통해서 때로는 시스템 1을 때로는 시스템 2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를 나눠서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개념이 연습을 구분하는 일이에요. 이 책에서는 기술 습득을 위한 연습, 경기 기반 연습, 전술 연습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그 전에 저는 이 연습을 나누는 거랑 과학이라는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요거랑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과학, 한자 과, 그리고 사이언스 할 때 요 사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인 면들이 있어서 우리가 과학적 사고, 과학적 접근법, 과학적 방법 이런 얘기를 할 때
보통 과학하면 어떤 것들이 많이 떠오르세요? 보통은 과학하면 현미경, 망원경, 어떤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죠. 골프 같은 경우는 트랙맨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본다거나 야구도 마찬가지고 축구 같은 경우에는 웨어러블 장비 같은 걸 차고 경기를 하면서 선수들의 경기 데이터를 측정한다거나 그런 이미지들이 일단 떠오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과학적 사고를 얘기할 때 그 출발은 전 이 한자 과자에 대한 이해, 그 사이언스의 이 싸이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자 과자가 나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법학과, 행정학과, 전기통신학과 이게 나누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전공에 따라서 나누는 거. 경리과, 행정과. 사이언스의 싸이도 나눈다, 분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접두어입니다. 시저 할 때 가위가 자르는 거잖아요. 시저. 같은 접두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학이라는 거는 나누는 거라는 의미가 큰 거죠.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어떤 대상을 봤을 때, 어떤 개념이 있을 때, 이게 단가? 이 안에는 뭐가 있지? 그래서 이제 현미경이 발견된 거고요. 이 안에는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품고 탐구를 해나간 이제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이제 문명이 계속 발달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식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워낙 자주 하는 얘기라 체력, 정신력, 멘탈, 기본기 이런 말들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거든요. 너무 많은 코치분들이 이 얘기를 너무 자주 한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상이긴 한데 제가 대한체육회장이 되면 이 네 단어를 금지어로 묻고 싶어. 네 단어를 못 쓰게 하면 우리나라 코치들의 코칭 능력이 훨씬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네 가지 다대천왕이고 여기 두 가지 더 묶으면 노력하고 간절함인데요. 이거 다 불필요하다 차원이 아니라 이 말들을 너무 자주 반복하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지 않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러닝을 많이 뛰면 체력이 좋아진다 얘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체력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순발력이 있고 지구력, 파워, 민첩성이 있고요. 정신력, 멘탈에도 강렬한 투쟁심, 분발심도 있지만 사실 평정심, 그래서 회복력, 연민의 감정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정신력의 요소들이잖아요.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거죠. 근데 큰 개념의 단어들을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그 안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그 세부적인 요소들을 들여다보려는 시도를 점점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러닝을 하면 체력이 좋아져? 근데 러닝을 어떤 강도로, 어느 정도의 시간으로, 어느 거리로, 그리고 스프린트를 했다 그러면 뛰고 나서 어느 정도 인터벌을 가지고 뛰느냐에 따라서 발달되는 체력적인 요소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종목의 코치냐, 지금 이 선수가 지금 어느 상태이냐에 따라서 러닝을 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러닝을 하면 무조건 체력이 좋아져. 그걸 강렬하게 믿을수록 그냥 아무 생각 없이 30분 그냥 하염없이 그냥 뛰는 거예요. 네. 이게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언뜻 들어도. 멘탈이 강해야 돼. 이겨내라는 말만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극기심과 인내심에 해당하는 그런 그 상황만 자꾸 연출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 멘탈과 정신력이 아주 극히 일부분의 요소만 다루게 되게 되는 겁니다. 갈승근님께서 임창규 선수가 자기 어릴 때는 소위 깡이 좋아서 자기가 멘탈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깡만 좋다고 멘탈 좋은 게 아니었다라는 이야기 한 게 생각나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멘탈을 하나로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양으로 치면 양의 측면의 어떤 멘탈, 적극성, 투쟁심, 극기심 이런 쪽으로만 많이 이런 것들 이겨낸다라는 측면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기가 좋죠. 예전에 이영표 씨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군대 감고 뛰는 게 그것만 멘탈이 아니라고. 특히나 골프나 야구 같은 운동에서는 그런 것들을 덜 발휘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그런 얘기들을 안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훈련시키는 방식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연습을 나누는 이런 것들도 과학적 사고의 중요한 어떤 발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기술 습득을 위한 연습, 경기 기반 연습, 전술 연습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저는 대부분의 종목도 이런 식으로 나누면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종목의 특성에 맞게 이제 다르게 분류를 할 게 있겠지만 특별히 여기서 더하거나 뺄 거는 없어 보이기는 해요. 간단하게 그냥 훑고 넘어가면 기술 습득을 위한 연습은 이제 흔히 말하는 기본기 연습, 테크닉이나 동작을 자동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책의 표현을 빌리면 장기 기억의 움직임을 저장하기 위해서 하는 연습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모브 박사는 꼭 2단계에서 지각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환경을 꼭 조성할 필요는 없지만, 판단하고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꼭 포함시킬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테크닉을 갖춘 후부터는 가급적이면은 이 기술 습득을 위한 연습도 지각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환경에서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축구라면 선수가 공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패스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냥 둘이 마주서서 패스 왔다 갔다, 농구라 그러면은 그냥 체스트 패스 하는 식으로 기본기 연습을 그런 식으로 동작 위주로 하기보다는, 축구를 예를 들면 론도를 하면서 패스 연습을 한다거나 30-30 그리드 같은 걸 따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여러 명이 이제 패스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어쨌든 주변을 지각하고 판단하고 어디로 줄지 이런 것들을 결합된 기술 습득 연습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복의 방식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반복 자체의 가치는 당연히 많은 선수들이 인식을 해야 되고 코치들도 강조해야 되고 하지만, 물론 이 반복 훈련이라는 것도 나름 굉장히 넓은 주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왜 연습의 변화가 필요하고 변동성이 왜 필요한지를 이 의미포화라는 약간 어려운 개념과 연결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이런 거 한번 익혀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의미포화, semantic association이라는 어려운 잘 쓰지 않는 단어의 결합으로 된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검색을 해보니까 슈탈트 붕괴라는 말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정 단어가 반복적으로 전달되면 그 단어가 주는 신호에 대한 반응이 일시적으로 이제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미가 잘 추출되지 않는 현상을 의미를 한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한 체력, 정신력, 이게 딱 그 케이스인 거예요. 너무 반복해서 들으니까 그게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그 의미를 파고들려고 하지 않는 거. 단어로서만 이렇게 다가오지 그 의미가 생생하게 전달되지 않는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야구를 예를 들면 이제 투수든 타자든 수비수든 똑같은 동작을 대체로 많이 반복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안정된 투구 폼으로 던질 수 있어야 되고, 투수는 그러려면은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의미 포화 현상처럼 감각이 둔해지면서 작은 변화에도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조그만 미세한 변화라도 생기면 대응을 잘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그 오작동이 생겨서 터무니없는 폭투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더 심해지면 입스로 발전하기도 하죠. 그런 릭 앤키엘 같은 메이저리그 예전에 세인트루이스의 그런 그 케이스도 있었죠. 소위 말해서 반복을 통한 반복이라는 개념으로 기술을 닦아왔기 때문에 변화에 대응해서 동작이나 기술을 적절하게 수정하는 능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야구를 보시면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아마 골프 동작도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매 피칭마다 그 투수가 공을 던지는 환경이 바뀌거든요. 이를테면 공 하나 던지면 카운트가 바로 바뀝니다. 압박감의 수준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요. 공 하나 던지면 피로도가 그만큼 달라지죠. 선수의 신체 조건이 이제 매 피칭을 던지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메이저리그는 투구수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편이죠. 미국은 이를테면 한 이닝에 보통 25개 정도 던지면 일단 투수 바꿔줍니다. 첫 공을 던질 때랑 20개 정도 던질 때 그 이닝에서도 공의 이 위력이 달라지거든요. 부상의 위험이 높아지는 걸 둘째치고 일단 팀에 도움이 안 돼요. 한 이닝에 투수가 공을 너무 많이 던지면. 이게 공을 던질 때마다 바뀌는 환경이잖아요. 골퍼도 마찬가지죠. 페어웨이가 비슷한 것 같아서 사실 매번 공이 떨어지는 위치 다르고, 매 홀마다 선수의 체력 수준도 좀 달라질 거고, 그리고 스코어보드를 보면서 경기에 대해서 느끼는 압박감의 수준도 당연히 달라질 거고, 나이도 매번 다르고. 근데 연습은 항상 매끈한 멘트 위에서 하고 평평한 지면에서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경기에 나가서 왜 이렇게 연습 때는 잘 되는데 경기에서는 라운드 돌 때는 왜 이렇게 형편없는 거야 하면서 채 집어 던지고 소주 마시고. 환경에 따라서 몸과 마음을 조종하는 능력은 전혀 발달하지 않은 거죠. 동작과 테크닉 위주의 연습을 거의 같은 환경에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메이저리그나 미국 대학야구 같은 경우에는 투수들을 훈련시킬 때 같은 동작을 일반적으로 반복해야 커맨드, 제구가 좋아진다는 관점으로 이제는 더 이상 접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버로드 트레이닝, 언더로드 트레이닝을 더 적극적으로 하죠. 무거운 공을 던지게 하고 바로 다음 건 그냥 또 가벼운 공 던지게 하고 6원 수공 던지게 하고 3원 수공 던지게 하고, 그러면 이제 손에서 느껴지는 감각과
고유수용성 감각을 계속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타겟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제 계속 뭔가 변화를 줘야죠. 매번 던질 때마다. 그러면서 커맨드 능력을 조금씩 조금씩 키워나가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한 20분, 30분 하면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대부분 실패할 텐데. 그러니까 아까 시스템 1에 초점을 맞춘 연습이나 시스템 2에 초점을 맞춘 연습이나 할 때 얘기한 것처럼 연습 끝나고 나면 기분이 더럽죠, 아주. 예. 아씨, 뭐야. 이렇게 하는 거 맞아? 그리고 유럽의 상당수의 요즘 많은 축구 구단들도 유소년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특이한 동작을 요구하는 연습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패스를 받을 때 팔을 하늘로 들어올린 상태에서 받아야 된다. 가슴으로 받아야 된다. 뭐 기이한 동작으로 볼을 컨트롤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거를 차이학습법, 뭐 디퍼런셜 러닝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실제로 경기에서 사용하진 않지만 어떤 동작이나 테크닉을 연습을 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적응 능력에 초점을 맞춘 연습이죠. 어떤 동작의 완성도보다는. 이 럭그레이 박사의 책에서 눈치를 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간은 어떻게 움직임을 배우는가나 최고의 움직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책에 보면은 기술이라는 말을 잘 쓰질 않고 움직임 솔루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를 혹시 그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간파를 하셨을 거예요. 책에 나오는 이 표현이 참 좋거든요.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움직임 솔루션을 반복적으로 찾을 수 있는 능력. 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능력이 아닌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한 움직임 솔루션을 반복적으로 찾을 수 있는 능력. 이게 진짜 중요한 반복과 관련된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 스포츠가 지금 여러 종목 공통적으로 지금 한계에 부딪혔잖아요. 골프,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다. 일본은 그만큼 가고 있는데 비슷한 방식으로 그동안 훈련했던 우리는 지금 뒤처지고 있는 현상을 좀 하게 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기반 연습은 여러 다양한 제약들을 세팅해서 과제를 세팅해서 뭐 규칙을 바꿔서 선수의 숫자의 변화를 줘서 경기장 크기의 변화를 줘서 경기와 같은 비슷한 압박감, 조건, 맥락을 부여하는 연습을 의미하고요. 전술 연습은 어떤 특정 상대, 이번 주에 상대할 팀, 이번 주에 상대할 투수들을 놓고 기존에 했던 기술 습득을 위한 연습, 경기 기반 연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연습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습을 분류하는 작업의 가치를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건데, 이거 박프로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코칭 언어 스타디 할 때 그 다루었던 내용인데, 요거는 제가 그 따로 SNS에 그냥 짧게 한 2, 3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서 포스팅을 하거나 따로 보내드리거나 할게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입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골프도 정말 이유를 알 수 없이 그냥 스윙이 안 되는 경우, 계속 생크 나는 경우. 투수 같은 경우는 뭐 공이 날리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막 바닥에 꽂히거나 이런 경우들. 포수가 공 잡고 투수한테 공 던지는 입스, 야수가 일루한테 공 못 던지는 입스. 뭐 여러 다양한 종류의 입스가 있을 텐데 이 연구는 그 뇌파 검사라든가 EMG 같은 검사를 통해서 정말 신경계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자기의식이 지나쳐서 전두엽이 지나치게 활성화돼서 입스가 나타나는지 좀 구분한 작업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스도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연습을 분류하는 작업의 가치를 얘기할 때 제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꺼내왔던 거고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어입니다. 언어. 공통의 언어를 만드는 작업, 그리고 뭐 단어 리스트를 만드는 작업에 대해서 책에 처음, 중간, 나중에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제시마시 감독이라고, 이분이 우리나라 축구 팬들한테도 이름이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한 게 이제 작년부터죠. 홍명보 감독이 선임될 때, 이분이 축구 국가대표 감독 후보군이었습니다. 지금 전북 현대에 있는 거스포획 감독이랑 제시마시 감독 이름이 오르내렸었어요. 근데 결국 우리는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고 제시마시 감독은 이제 캐나다 국가대표팀으로 넘어갔죠. 이분이 코치를 위한 티칭 가이드에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분의 팀 운영 방식, 코칭 방식, 사용하는 언어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해요. 코칭의 첫 번째는 계획이고 두 번째는 언어다. 그 캐나다 국가대표팀 감독 전에 리즈 유나이티드 아마 감독이었고 이전에 독일의 라이프치히에서 아마 지도자 생활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의 철학은 그겁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언어로 명확히 표현해야 된다. 단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된다. 의사소통을 잘해야 된다. 소통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어떤 당위적인 말이 아니에요. 네, 어떤 동작,
어떤 기술, 어떤 플레이, 어떤 전술을 지칭하는 단어나 문구가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그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ball oriented, 뭐 touch tight defending, receiving side on, 뭐 이게 뭘 의미하는지가 코치님들은 꼭 아실 필요는 없는 거고, 아마 뭐 비슷한 작업들을 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실제로 TV 중계 같은 걸 봐도 뭐 1번, 2번 아니면 어떤 약자 같은 걸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작전이나 전술 같은 걸 얘기하는 모습들을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경기에서 벌어질 패턴 플레이나 이런 것들에 더해서 어떤 움직임에 관한 이름을 붙여놓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이밍. 저는 이 네이밍 작업도 아까 연습을 분류하는 것처럼 과학적 사고의 아주 중요한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습을 분류하면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요. 이 연습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는 일 자체가 곧 나누는 일이 되는 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미국 코치 중에 카이 코레아 코치가 있는데 이번에 포스트 시즌 올라간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의 코치예요. 이분이 이 네이밍의 대가인데 그러니까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러닝스로는 들어보셨죠. 이렇게 야수가 공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잡아서 던지는 게 아니라 달려가면서 이렇게 잡아서 던지는 걸 러닝스로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러닝스로우도 한 종류가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 종류로 따지면 사실은 무한대가 존재할 겁니다. 달려가는 각도, 스피드에 따라서. 그래서 하이코리아 코치는 러닝스로우도 그냥 퉁쳐서 러닝스로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핸더, 투핸더, 비스퀘어, 린도, 뭐 하드리셋, 글러브 사이드, 백핸드 런스로 뭐 이런 식으로 러닝스로우도 여러 종류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굉장히 느린 공은 굉장히 빠르게 달려나가야 되잖아요. 백핸드로 잡아야 되는 공이 있고 포핸드로 잡아야 되는 공이 있고 후핸드로 잡아야 되는 공이 있고 이런 것들을 매번 이거 저거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딱딱딱딱 지정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좋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나누는 작업을 해놓으면 좋은 게 일단 설명을 많이 안 해도 되고요. 예. 그리고 이를테면 오늘 러닝스로우 연습을 할 거야 하면은 코치가 일일이 뭐뭐뭐뭐 해주지 않아도 이런 식의 분류를 해놓고 선수와 코치가 그거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면 선수도 그거를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여러 가지 러닝스로우 동작들을 이름과 연결시켜서 다양한 동작들을 연습할 수 있겠죠. 그냥 단순하게 러닝스로우 하면 몇 가지 동작만 할 거를 코치도 연습을 준비할 때, 연습 계획을 세울 때도 오늘 러닝스로우 중에 쟤는 지난번 경기에서 이런 타구에 대해서 조금 그랬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러닝스로우 연습을 할 게 아니라 러닝스로우 안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연습을 할 수 있게 연습을 계획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프로야구 팀 코치분들도 교류를 하다 보면 스프링 캠프라든가 뭐 마무리 캠프라든가 이렇게 게시판에 뭐 붙어 있어요. 오늘 연습 계획 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물어보면 오전 격 홍고 수비 오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러프하게 어떤 굵직굵직한 테마 위주로만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어떤 훈련을 할지는 이제 코치가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물론 뭐 코치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수는 모르는 거죠. 뭘 하게 될지. 미국, 유럽 쪽의 그 구단들에서 가끔씩 올라오는 그 연습 계획, 그 시트라든가 차트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 10분, 15분 단위로 연습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게시를 하는 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것들을 미리 스마트폰으로 선수들한테 전달해 주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는 오늘 내가 이런 연습을 하는구나 하는 것도 미리 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프로그램들도 잘 돼 있어서 코치들이 프로그램으로 이 연습은 그래 러닝스로우 중에 린도 이 연습은 얘네들이 해야 될 것 같아 하면은 그걸 딱 연결시켜 가지고 프로그래머에서 너는 이 시간에 이걸 할 거야. 그러니까 팀 연습을 하지만 모든 선수들이 줄 서서 기다리면서 또 땅볼 밟는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코치분들이 이름을 붙이는 작업들, 네이밍 작업들,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왜 많이 안 할까? 그리고 훈련이 안 됐을까? 여기는 사실 사회문화적인 맥락이 많이 작용하긴 합니다. 우리가 고맥락 사회에 속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고맥락 사회와 저맥락 사회를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말을 하는 맥락을 잘 읽어야 하는 사회죠. 눈치가 중요해요. 알아서 잘 해석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죠. 특히 상사들이. 야, 일일이 그걸 말을 해야 하냐? 근데 저맥락 사회는 그러니까 독일처럼 말을 그냥 말 자체로 받아들이는 게 이제 문화가 돼 있는 사회들. 그냥 말 자체를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생각해 볼게요. 라는 똑같은 말이라도 우리나라나 뭐 일본 같은 문화에서는 이거는 대체로 반대나 거절의 말이에요. 그죠? 뭐 생각은 뭘 해. 싫다는 거잖아. 세일즈맨이 제안을 했을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사람이랑 상의해보고 결정할게요. 하면은
안 되겠다는 거거든, 대체로. 그리고 뭐 술 한잔 살게 하면은 술만 산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내가 뭐 밥도 사고 널 모시겠다 뭐 이런 의미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상대를 불편하게 하기 싫어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애들로 말하는 언어 습관이 많죠. 우리는 독일과 같은 북유럽 나라들, 이런 저맹락 사회의 나라들은 술 한잔 살게 하면은 정말 딱 한 잔만 사는 거죠. 어느 분 저기 독일에서 유학생활 해온 분 유튜브에서 보고 진짜 너무 웃었는데, 유학생활에서 독일에 있어서 그 친구가 자기가 술 한 잔 산다, 비어 한 잔 산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는 이 배고픈 유학생활에 또 오늘 뭐 뽀지기 먹겠구나 하고 막 맥주랑 뭐 이것저것 시켜서 엄청 먹었대. 근데 계산할 때 보니까 진짜 딱 한 잔값만 사더라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토론 문화가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존재를 분리해서 다뤄본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내 생각에 대해서 반대하면은 철천지 원수가 돼. 그런 경우가 은근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반대 의견을 들으면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미국 스포츠 가끔 보시면 감독들끼리 막 싸우거나 선수들끼리도 막 싸우거나, 아니면 감독이 심판한테 달려와가지고 막 뻑치고 막 날리고 정말 말로 담을 수 없는 막 욕하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 보면 다음날 라인업 카드 들고 와가지고 서로 이름 부르면서 What's up?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nom당 따먹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했던 내 말이나 행동을 그 존재와 구분하는, 내가 어제는 너랑 그렇게 죽을 것처럼 싸웠지만 나 너 좋아해. 난 넌 사람 자체로 인정해. 이게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생각과 생각을 많이 부딪혀 본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관계성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워낙 못하다 보니까, 생각과 생각 건강하게 부딪히는 경험들을 잘 못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것 자체로 그 사람 자체를 뭉뚱그려서 비난하게 되고 저항하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코칭 현장에서 이 언어 사용하고도 저는 연결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훈련 시간이 많이 긴 편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뭘 하더라도 설명할 시간이 많아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유소년 같은 경우는 뭐 1시간, 뭐 성인 같은 경우도 2~3시간이 보통 맥시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코치들은 욕심이 있어서 하고 싶은 것들은 많고, 그래서 최대한 연습을 촘촘하게 짜야 되고, 선수들이 연습을 몰입하도록 하려면 설명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연습을 분류하고 나누고 네이밍하는 작업들, 이름을 붙이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긴 훈련 시간이 코치들의 이런 그 능력을, 연습을 구분하고 디자인하고 이름 붙이는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하게 하는 어떤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경기 중 코칭에 대해서 대체로 요즘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 중에 여러 지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스템2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도록 만드는 그런 지도자분들이 계신데, 알티스라고 여기 참여하시는 트레이너 분들은 아마 워낙 유명한 애리조나에 있는 센터라 아실 것 같은데, 세계적인 육상 코치 이제 스튜어트 맥밀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블로그에 쓴 글이 인상적이어서 거기 있는 사진을 하나 캡처해 왔는데, 200m 선수 아미르 웹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 선수, 국가대표 선수가 200m를 뛰면서 그 경기를 계획한 메모입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 단어는 3개예요. 맨 밑에 보면 파워, 그리고 이 곡선 구간의 플로트, 그리고 마지막 100m 질주 구간의 디스트로이입니다. 이 3개의 단어로 자신의 경기를 정의를 한 거예요. 스튜어트 맥밀런 코치는 이런 단어를 무드 단어라고 표현을 했어요. 분위기, 뭐 이런 의미잖아요. 무드. 파워는 가속 단계, 스타트에서부터 처음 100m 구간 동안에 나는 이 구간에서 무조건 떠올리는 건 파워, 파워, 파워. 그리고 곡선 구간 들어가면 플로트, 뭔가 안쓰럽게 붕 떠서 스무스하게 도는 느낌. 그리고 디스트로이는 다 부셔버린다, 찢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3단어를 딱 정의해서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하는 것들을, 어떤 복잡한 테크닉의 언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딱 3개의 단어를 정해서 뛴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튜어트 맥밀란은 이런 무드 단어를 선수마다 갖고 있으면 실제 경기에서 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이미지인데요. 이분은 이제 해리 마라라고 하는 10종 경기의 레전드 코치라고 해요. 저도 이 함께 읽기 모임을 준비하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분인데, 어떤 미디어에서는 이분을 역대 최고의 트랙 앤 필드 코치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구기 종목 위주로 스포츠를 즐겨서 그렇지, 저 육상이나 필드 쪽 우리나라가 발달하지 않은 뭐 여러 종목들이 정말 대단한 코치들이 많더라고요.
최근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제 선수들 달리기 동작들을 컨설팅하기 위해서 컨설턴트로 영입되기도 했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선수는 이 세계적인 10종 경기 선수. 저는 이 선수 이름을 들어본 것 같아요. 애쉬튼 이튼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그러니까 10종 경기를 위해서 딱 18개의 큐만 준비한다고 합니다. 선수와 상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18개의 큐라고 하면은 한 종목당 하나 아니면은 두 개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10개 종목을 뭐 한 달 동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짧은 며칠 동안 이걸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 극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게 10종 경기인데, 그렇다 보면 이제 몸도 마음도 산만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집중해야 되는 딱 하나의 포인트만 큐로 담아갖고 가는 거죠. 핵심 단어만. 나 이것만 생각하고 하는 거야. 이런 작업들을 그동안 우리 코칭 현장에서는 많이 관심을 안 기울였던 부분 같아요. 연습을 잘하는 데에만 많이 초점을 맞추지, 이 연습의 효과를 경기로 어떻게 하면 잘 전이시킬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언어를 통한 경기 준비, 이런 것들. 그래서 프랑스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코치 교육 과정에 연습을 분류하고 이름을 붙이고 하는 작업들을 아주 중요한 일로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 해리마라 코칭 철학을 상징하는 문장이 less is more예요. less is more. 적을수록 좋다. 뭐든지 다 적을수록 좋다. 코치의 말도, 훈련 시간도. 웬만하면 훈련도 1시간 이내. 모든 훈련을 1시간 이내에 끝내는 걸 목표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영상으로 받아보실 분들께 부탁 겸 당부 좀 드리고 싶어요. 많이 오시면 또 여러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제가 뭐 하는 얘기들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뭐 책에 있는 내용 리바이벌하고 그냥 관련된 몇 가지 잡지식들 전해드리는 거에 불과하고요. 그렇게 이 시간을 쓰지 마시고 시간 내셔서 토요일날 오전에 여기 코치분들은 다 일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이 시간 잡았는데 이게 잘 안 되네. 애들 수업 시간이잖아 지금. 지금은 좀 모실 수 있지 않나? 많이 와주십시오. 하여튼 오늘 다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퍼포먼스와 학습의 차이, 연습 디자인을 위한 몇 가지 원칙들, 연습의 난이도에 관한 거, 뭐 고정 연습과 랜덤 연습, 반복 훈련의 방식, 연습 효과를 경기로 전이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